우리 정은 선생님 시인으로 호칭을 했더니 되게 쑥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은 선생님에 대한 대담자로 기꺼이 두 번 거절 안 하고 수락해 주신 우리 정기문 평론가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정기문 평론가님 제가 올해 4, 5, 6, 7, 8, 9, 10 계속 튕기다가 이 평론가이면서 시를 쓴 정훈 시인 순서라고 하니까 그건 제가 해야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일단 오늘은 그렇게 본인 같은 장르 동료셨는데 맞수로 만나신 그 평론가님의 인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문학 평론하고 있는 정기문입니다. 우선 이 새들 반점이라는 시집 내신 거 축하드리고, 사실 전 개인적으로 정훈 선생님을 그냥 시인 같은 평론가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고, 제가 사실 문단 생활을 하기 전에 학부 때부터 잘 알고 둘이서도 술도 자주 마셨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마치 뭐 이외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켜켜이 본인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시로 그냥 건져 올렸을 뿐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기문 선생님 인사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유, 환영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자, 이렇게 켜켜이 길어 올리는 시로 소개받은 정훈 선생님 인사 다시 한번 음성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은 많이 민망하거든요. 제 이름 옆에 시인이라고 적혀있는 걸 오늘 처음 봤는데요. 정말 민망하고 부끄럽고 쑥스럽습니다. 사실 지금 제 기분은 만감이 교차한다는 그런 이제 말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숫자에 연연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 부산 작가 회의가 85년도에 5.7 문학협의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1996년도에 지금 이제 재발족되었죠. 부산 민족문학작가회의라는 이름으로 재발족이 되고,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 돌아가신 정태규 회장님 체제까지 원래 문학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작가를 매달 초청을 해서 작품 세계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행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학 톡톡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예전에는 원래 문학 토론회에서 강동수 회장님 체제로 올 때 이전에 문학 원래 토론회 분위기가 좀 딱딱했거든요. 세미나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였습니다. 작가를 초청하고 또 발제자가 붙죠. 발제자는 이제 문학평론가가 발제를 하고 또 작가의 말씀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고담 준론이 오고 가는 그런 깊이가 있고 진지한 그런 이제 자리였긴 하지만 시민들 참석이 좀 저조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형식이다 보니까 딱딱하고 좀 재미가 없는 이런 이제 틀을 좀 벗어나 보자라고 해서 강동수 회장님이 이제 문학 콘서트라고 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때가 제가 찾아보니까 2013년 3월 29일이더라고요. 제1회였습니다. 제1회 그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 콘서트가 가마골 소극장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 당시에 지역문학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섭외를 했거든요. 지금 이민아 선생님 하는 제가 이제 시인과 발제자와 공연자를 섭외를 해서 첫 행사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이, 제가 시인으로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도 상당히 저한테 뜻깊은 그런 일이긴 하지만, 그런 그 역사를 돌이켜 보건대 만감이 교차한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쨌든 시인이 된
참 너무 민망합니다. 예. 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려드릴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또 제 말을 듣고 예, 질문할 거리가 있으면 많은 질문을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네. 야, 이 시작을 여신 분이 100회에 앉으셨네요. 야, 이건 정말 100명의 손바닥으로 이게 축하를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축하의 박수를 드리시죠. 그 최근 근황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거의 뭐 문학톡톡 100회사를 쓰실 기세입니다. 그죠? 그 선생님 뇌리 속에 시작할 때 막 이러셨을 텐데 요즘처럼 그때도 평론가가 귀했나요? 순서 맡기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올해. 행사 포맷이 바뀐 지가요? 아니요, 이렇게 예. 평론가 대담자를 네. 모시고 이렇게 작품 읽고 대담을 부탁하는 일이 이거 섭외하는 일이 상당히 힘들었죠. 네, 지금 네. 이나 시인의 어떤 그 톡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섭외를 하고 연락을 하고 하는 이 과정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강동수 회장님이 상당히 스파르타? 이름을 했었죠. 예. 그 정생이 알아서 다 이제 섭외를 하고 어지간하면 그냥 뭐 통과시켜주는 이 사회에서 그런 이제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가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한테 짐을 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 선정을 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어느 분을 선정을 해서 섭외를 하고 행사를 치렀는데 나중에 이제 저한테는 직접 말하지 못하고 회원들 사이에서 왜 저분을 모셨는지 회장단을 통해서 그렇게 조금 볼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상당히 이제 마음이 힘들죠.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분한테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회장단에 대한 어떤 비판이기도 한데 그런 모습들을 제가 뭐 지켜오면서 이거는 그 이민아 선생님의 어떤 노고를 충분히 저는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할 수가 들으려고 한 건 있습니다. 아닌데. 왜냐하면 이 무대 앞에서 마이크를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멋지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마이크를 들기 전까지 일련의 과정들은 상당히 험난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 막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짓거리를 내가 집어치우든지 말든지 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강동수 회장님 체제에서 제가 뭐 진행을 맡다가 다음에 서정원 회장님이었나? 서정원 회장님이 회장이 될 때 다시 한번 지역문화연구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좋아서 맡은 게 아니고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안을 하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몇 달 동안 해야 되는데 조금 한 몇 시간, 며칠 정도 생각을 하고 내가 거절을 하면 이 회장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 거절을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덥석 물었는데 거절할 수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강동수 회장님 때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콘서트에서 서정훈 회장님 때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 톡톡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제 꼴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시민 콘서트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 콘서트를 할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작가가 이제 전면에 나서고 또 연주자가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이런 이제 컨셉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연주를 잘하셔가지고 앵콜을 넣어가지고 이게 거의 콘서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작 작가는 뒤로 빠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톡톡으로 하자. 예, 톡톡으로 하고 기존의 원래 문학회의 컨셉은 그대로 유지하되 작가의 말을 좀 더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가 회의에서 만약에 혹시 내가 시집을 내가지고 톡톡 제안이 오면 나는 절대로 수락하지 말 것이다. 거절해야겠다. 거절하는 것이 맞고 나는 단호히 거절하겠다라고 다짐을 2, 3일 했습니다. 생각 안 하고 그냥 네, 단호히 거절.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공교롭게도 숫자가 100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건 네. 설마 작가회에서 일부러 나한테 내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100회까지 기다렸다가 제안하지는 않았겠죠. 예.
하지만 모르죠. 저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1회 때 기획을 했고 또 100회에 그 자리에 앉았으니 저한테는 얼마나 의미 있는 그래서 좀 조용히 가슴 뿌듯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잠시 전화가 안 들리는 것 같았어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제가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시도록 되었다. 추천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말고도 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게 조명 받으셔야 될 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라고 해서 요즘 지코의 노래 샛비 그 거의 샛비로 나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본인 순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모셨어요. 그랬는데 그 민망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민망합니다. 제가 왜 정훈 선생님께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도 시집을 읽고 와야 되잖아요. 이 책이 너무너무 촉촉해요. 그래서 평소에 정훈 선생님의 그 꼼꼼하고 깐깐하고 이렇게 틈새에 사람을 막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평론하는 태도의 정훈을 못 보겠고 이 안에 훈이가 있더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훈아하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부르는 훈이가 들어있구나 생각했는데 그 100회까지 오는 사이에도 거절을 못하고 며칠 묵혀 생각하던 그 마음들이 여기에 하나하나 중구 안에 있는 지명, 부산 안에 있는 지명, 사람들, 장소들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요번에 공연자를 굳이 공연을 할 필요가 있겠냐고 하셨는데 아마 이런 그간의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톡톡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그 코로나 거리두기 2년 동안 대면을 못 하다가 그 독자와 작가분들 사이에 이제 공연자와 함께 분위기를 작가의 작품집을 읽고 선곡을 하는 걸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작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보자라는 또 그 지역의 예술인을 또 독자와 작가에게 연결해주자라는 취지로 누구도 그냥 뒷전으로 풍경과 배경으로만 깔리지 않게끔 해보자는 취지로 올해 공연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새들반점이라고 하는 이걸 이제 장음을 어디에 두고 읽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읽힐 수 있는 지명인데 마침 중구 메리노을 병원으로 올라가는 언덕이 새들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새들맨션, 새들음악학원, 새들반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연주자로는 저희 부산 중구에서 오랫동안 공연 활동을 하시고 또 현재도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부산 중구의 원로 음악인 분들을 제가 섭외를 했어요. 그러다가 아코디언의 임남식 선생님을 연주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00회를 축하하는 곡 한 곡, 그리고 새들 반점을 임남식 선생님이 읽으시고 선곡한 곡 두 곡 스피드하게 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송에는 최매실 시인께서 중간에 낭송해 주실 겁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좀 들어주세요, 같이. 저거 내리는 거 좀 도와주시는 먼저. 저 악기가 혼자 이렇게 연주 준비하기가 어렵잖아요. 해저 잠수부들이 잠수복을 입을 때도 혼자 다 입고 일어서기가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지금 먼저 제일 처음 들려주신 곡이 원래는 곡으로 먼저 불려지다가 연주되다가 나중에 시인들이 노래 가사를 붙이면서 여러 버전으로 불리게 됐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번안곡이 나와서 안다성 씨는 이제 사랑의 노래로, 또 외국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든지 테너들은 또 전쟁에 대한 상처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은유로 다양하게 변주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새들반점 속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나 장소에 대해서 우리 아코디언 연주하시는 분의 감성으로 또 시집 읽고 저한테 시집 잘 읽고 있다고 연락을 또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읽으시고 선곡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정기문 선생님의 시간입니다. 예, 이제 마이크를 잡으시고 한번 길어 올리시고 들쳐내시고 뭐 한번 해보시죠. 예. 저도 오랜만에 문학 톡톡에 와서 네. 이런 형태의 톡톡은 처음입니다. 그러게요. 예, 소개하고 나서 말을 이렇게 안 한 안 것도 시켰죠. 처음이고요. 예, 네네. 좋네요. 예. 이렇게 해본 게 이렇게 또 음악, 저도 예. 올해 처음이에요. 음악을 듣고 또 시를 읽으시고 그게 또 감흥한 어떤 부분들을 또 음악으로 또 표현을 해주시고 이러니까 형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질문을 하면 될까요? 예. 자유롭게요. 앞서 정훈 쌤께서 1회 때부터 100회 때까지의 여러 가지 울분과 기쁨과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2012년쯤인가 제가 2011년도에 잠깐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작가의 소속도 아닌데 문화 콘서트 대담자를 해달라 해서, 아마 제가 처음 문화 콘서트에 갔던 게 정강모 소설가의 첫 작품집 자카증 사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무대에 데뷔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대담을 뭐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들 하신 것처럼 저도 뭐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더라고요. 백회라는 이 켜켜이 쌓인 이 시간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제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제 기억에 익숙하신 작가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고, 문학은 죽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예, 다양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뭐 글쓰기가 그렇겠지만 사라진 것들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유형화해서 나눌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문학인이 되시고 나서 평론가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마스크를 쓰고 살았다 할까요? 근데 저는 그 이면에 항상 정훈 선생님은 시인이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남들이 이렇게 날카롭게 휘비지 않죠. 예, 품성 자체가. 그리고 뭔가 따뜻하고 뭐 때때로는 좀 어눌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 학부 때부터 제가 따로 연락도 하기도 하고, 제가 학부 4학년 이럴 때 저희 학교에 수업을 오셨었거든요. 그 날에는 저한테 때때로 전화를 해서 술을 마시자 하면 저는 다음날 시험인데도 나가서 술도 마시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어쨌든 이 시의 언어와 시의 언어 그리고 산문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뭐 시의 언어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술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이론가를 불러오자면 벤야민이 얘기하는 그런 형태의 언어인 것 같아요.
시원을 향해 있는 언어. 그렇다면 산문의 언어는 소시르의 언어관에 걸맞는 것들이 아닐까. 모든 것들을 이성화로 분절해버리고 어떤 뭐 그런 형태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똑같은 이 제목은 아니지만 이 시 안에 지금 같은 제목으로 실려 있는 게 사실 세 편의 시가 있거든요. 사랑의 미메시스라는 표제가 세 편이나 실려 있죠. 근데 두 번째 평론집 제목이 동일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같은 제목을 달고 있지만 그 언어의 형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렵게 말씀 안 하셔도 좀 쉽게 선생님께서 그 감각하시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평론가들도 글 쓰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을 막 끌고 와서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이론에 끼워 맞춰서 작품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육감적으로 오감을 활용해서 시의 어떤 속살이랄까 그런 것에 접촉하려고 하는 글쓰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훈 선생님은 그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내세우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훈 선생님 가지고 계시는 어떤 언어랄까, 뭐 문학이랄까, 그리고 사실 시가 엄청 많이 써져 있을 거예요. 학부 때부터 아마 그죠? 한 10,000편 쓰지 않았습니까? 아마 시가 엄청나게 많을 건데 비교적 최근래에 이런 시들을 묶은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기문 평론가가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일부러 저를 축켜 세우려고 하셨던 말씀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부 때 그때 정기문 평론가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의뢰 강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참 그때 그 당시에 아주 젊은 친구가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고 해박하고 또 자기 줏대를 갖추고 있는 그런 이제 후배 같아가지고 술자리에 불러온 뭐 상본인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뭐 정 선생하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같이 어울려 가지고 술을 이제 가끔 자주 이제 마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시집 안에 사랑의 미메시스라고 하는 이 제목이 3편 달려 있다고 했는데요. 아마 3편 맞을 것입니다. 2020년에 제가 두 번째 평론집인 사랑의 미메시스를 펴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뭐라 할까요? 이 사람을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머릿속을 이제 후려쳤던, 번개처럼 내 머리를 후려치고 지나갔던 평론가 중에 이번에 평론가는 아닌데 문화인류학자인데요.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을 연구를 하고 있었고 또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뭐 책을 보거나 글을 쓸 때 이 사람을 늘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아마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뭐 정기문 평론가가 뭐 저를 상찬을 하셨는데,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굳이 뭐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저도 평론가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는 그런 이론가나 이론들을 들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구태역 굳이 뭐 이름을 들고 오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일부러 이제 가져와가지고 쓰지는 않죠. 이건 제가 처음에 이제 등단을 하고 평론으로 등단을 하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거든요. 평론가가 자기 주관이나 생각 없이 작품에 대한 작품을 보고 여기저기 이론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그 평론가들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평론을 쓰게 될 때 저는 이제
처음부터 시 같은 평론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때 이제 좀 흠숭했다고 할까요? 존경했던 그 게오르그 루카치라고 하는 헝가리의 걸출한 비평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저기 이분 돌아가신 해에 이분의 행사를 합니다. 이분이 쓴 소설의 이론을 그 산문이죠. 예, 비평이고 이론인데 낭송을 하는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실을 듣고 내가 쓰는 평론도 낭송할 수 있는 평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철칙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산문이 평론이 그렇게 되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메시스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좀 요즘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모방이라든지 뭐 반영, 뭐 재현, 뭐 이런 의미보다도 르네 지라르가 말했던 미메시스의 어떤 하나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어떤 관계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관계성.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를 모방하고 또 모방이 부정적인 방향인 뭐 질시라든지 미움, 정오 이런 이제 그 쪽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투거나 전쟁을 하거나 하는 이런 이제 쪽으로 나아가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르네 지라르의 이론을 읽고 조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그런 제목을 단 평론집이 나오게 되었고 또 이제 시에서도 그 제목을 단 그런 시를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평론을 이제 쓰는 사람이 시를 쓸 수가 있죠. 시를 쓸 수가 있는데 시를 쓰는 것하고 또 시집을 엮어내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시인들한테 도발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변명을 하자면 사실은 이제 2003년도에 이제 등단을 했는데 1년 전이었죠. 2001년 10월이었습니까? 이때 이제 요산 제1회 요산 100일장이 민주공원에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출전을 했습니다. 사실 100일장은 학창 시절에 나오고 이제 사회인이 되고 나서는 처음으로 나오는 거였거든요. 제가 사실 그 일부러 나오진 않았고요. 옆에 친구가 꼬대기더라고요. 이 친구는 학부 때 시를 썼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항상 나를 만나면 그 전에 그 시를 쓴 A4 용지 한 열 몇 장 돼요. 이걸 가져와가지고 나를 보면 항상 좀 시를 좀 봐달라고 합니다. 어떻냐. 그런데 늘 보면 좀 이상 뺨치는 시입니다. 예, 정말 이상 뺨치는 시예요. 예.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뭐라도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피해 다녔습니다. 이 친구는 항상 나를 보기만 하면 그 전날 그 밤을 새워서 쓴 거라면서 보여져요. 이 친구가 꼬대기였습니다. 야, 요산 100일장이 1회가 민주공원에서 열리는데요. 근데 한번 출전해 보지 않을래? 라고 이제 하길래 저는 그 친구가 쓴 시를 읽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 오냐? 한번 출전해가지고 한번 가려보자. 왜냐하면 이 친구는 내가 시를 썼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늘 우쭐댔던 친구였습니다. 지금 등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라고 이제 본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그러나 2001년도 요산 100일장에 그 출전을 해가지고 운문부에서는 장호를 했어요, 제가. 예. 근데 이런 말 하면 신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근데 전체 장호는 아니었습니다. 전체 장호는 아니었는데 제가 차상이었죠. 차상인데 네. 그 운문부에서는 장훈이었어요. 예. 그 당시에 전체 장원을 했던 사람이 임혜숙 작가였습니다. 예. 2001년. 예. 그렇구나. 요즘 잘 나가죠. 예, 부산 작가상도 받으시고 하는데 그때 그 시제가 10월이었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임혜숙 작가를 처음 봤죠. 처음 만나고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불행하게도 같이 출전했던 그 의시됐던 친구는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때 상금이 30만 원이었거든요. 30만 원인데 이 친구한테 술을 샀죠. 예. 너무 침울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입상을 하지 못해서 침울한 게 아니고 시를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내한테 예. 내가 입상을 하고 자기는 입상을 안 하니까 거기에 아주 자, 부하가 났던 것 여기에서도 같아요. 친구 따라간 예. 사람이 오디션에 붙고 정작 준비하고 간 사람은 떨어지는 그 그때 저 이상한- 부하가 많이 났죠. 그래가지고 영주동 그 시민공원에서 내려와가지고 동아 아파트인가 금 아파트 쪽에 있는 선술집에 제가 데려갔습니다. 달리려고. 예. 그래서 술을 친구한테 술을 이제 사 먹이고 또 나머지는 또 책을 사보고 또 나머지는 어머님께 다 드리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야, 네 평론만 쓰지 왜 시집을 내가지고 그렇게 도발하려고 하느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상 제가 등단하기 전에 그 전국 유수의 백일장 아닙니까? 요산 백일장에 내가 그래도 시 부분에서 장원을 했다. 물론 등단으로 치기는 좀 쑥스럽지만 내 스스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변명을 하곤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정민 선생님 아셨어요? 임팩트가 별로 없었나 봅니다. 이렇게 네, 도발을. 농담입니다. 예. 그게 야, 몇 년입니까? 그게 2001년도였습니다. 2001년. 2001년도고 2002년 연말께 이제 제가 그 등단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1년 정도 차이 나죠. 그 1년 전에 이제 먼저 치러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때 등단했을 때는 우리 그 방금 신정민 선생님과 함께 우리 수정동에 있는 일보사에서 그렇게 등단을 했죠.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예, 그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운문, 뭐 산문 결국에는 나는 예전부터 시도 잘 썼다라는 결론이 된 것 같은데요. 예, 그 제가 앞서 이 제목 평론 제목과 이 시 안에서 드러나는 이 제목을 말씀드린 게 선생님께서는 방금 르네 지라르의 어떤 이론에 어떤 충격을 주고 뭔가 사유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미메시스라는 게 플라톤이 쓴 국가 제10장에서 예술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이데아부터 출발하는 어떤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진리 뭐 그런 축에 들어가는 이데아를 모방한 것으로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실 근데 이 현실을 다시 모방한 것으로서의 예술 작품 진리로부터 세 단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방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기결되죠.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가지고 있는 효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학이라는 책에서 예술이 어떤 카타르시스를 일으켜서 사람들의 감정의 분출을 통해서 사회를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한다라는 식으로 효용론적 관점에서 문학을 옹호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에 어떤 미적인 것에 대한 탐색이기도 하지만 근본에서부터 정치적인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 그 영어에서도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반영도 있지만 정치적인 것으로서의 대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문학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도 없고 문학을 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도 있고 문학을 통해서 어떤 삶 속의 부조리 같은 것들을 극복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기능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왜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 그리고 정훈 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무의식이랄까 그런 것들이 이 시편 곳곳에 또 박혀 있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그 언어관과 함께 더불어서 이 제목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읽었을 때 좀 몇 가지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리움인 것 같아요. 사라진 것들에 대한 사실 2부입니까? 2부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시편들이 또 저도 이렇게 먹먹해지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기도 했는데 그 그리움은 결국에 기억하기라는 거죠. 기억하기. 예전에 뭐 그 타인의 고통이라는 글을 쓴 수잔 손택이라는 여성학자는 기억하는 상기하기라는 윤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슴 시린 것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를 쓰는 게 그런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한 두 줄이 있길래 제가 따와봤는데 타인의 고통이라는 글에서 손택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기하기는 일종의 윤리적 행위이며 그 안에 자체만의 윤리적 가치를 안고 있다. 기억은 이미 죽은 사람들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가슴 시리고도 유일한 관계이다. 사라졌지만 사라진 관계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상기하는 것으로서의 그 문학은 형식이 될 것이고 그 형식을 만들어내는 행위 자체가 어떤 정훈 쌤이 가지고 있는 정치성이나 어떤 윤리성과도 관련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졸리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시 안에서 결국에는 이 기억하기, 그리움 같은 것들은 사랑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를 읽으신 분들은 다들 보셨겠지만 제목이 뭐지? 그 사랑의 미메시스 두 번째 시에서 너 떠난 자리에 목련이라는 식구가 있더라고요. 그 떠난 자리에 목련, 이 목련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이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시에서도 제가 이 부분 시집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잠깐 보시면은 23쪽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 연에 보면은 참 잘 익은 놀빛 언어라 꾹꾹 찍어서 마침내 펼치게 될 생각을 파노라마를 그 사이사이의 고통과 절망의 벅규를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정훈 쌤도 사실 녹록치 않은 삶을 산 것으로 저는 그 기억을 하는데 이 시 안에도 시집 안에도 여러 편에서 노동했던 젊은 날의 정훈도 곳곳에 들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삶의 고통, 절망 그런 것으로서의 또 언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한다라고 썼을 때는 힘겹지만 이 삶을 긍정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긍정할 수 있는 태도는 그 원동력은 제가 생각할 때 어머니에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 찍죠. 이거 유튜브에 올리죠. 그럼 얘기하면 안 되겠다. 우리 엄마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어머니에 대한 그 정도의 그게 없거든요. 근데 이 시를 읽으면서 정훈 쌤은 엄마와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밀착되어 있고 그리고 막내 도련님으로서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것들도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때때로 힘든 어떤 순간들에 이런 놓여졌을 때도 많은데 삶을 긍정할 수 있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리고 글 쓰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남들 요새 사실 뭐 이거 써도 잘 읽지도 않고 쓰면 오히려 뭐 비판을 더 듣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런 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네네네.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정기문 선생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작품을 비평하고 분석하는 위치에 있다가 내가 쓴 시를 분석을 당해보니 정말 그렇답니다. 예, 근사하고 내가 이런 생각으로 썼던가 하는 그런 이제 창작 심리를 돌이켜 보게 하는 그런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씀 중에 그 뭐라 할까요? 우리 정기문 선생이 좀 돌려서 이제 말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머니와 좀 끈끈한 그런 관계를 뭐 지속을 하고 그런 또 밀착된 이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떤 평론가들은 아직 상상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제 말을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삶의 어떤 긍정, 예, 그 회귀했다, 자궁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예. 네, 방금 드린 말씀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좀 재신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머니는 누구나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이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늘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요. 제가 사실은 이제 막내다 보니까 원래는 8남매였다고 합니다. 8남매인데 우리 형이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7남매에서 제일 밑이에요. 바로 위에 누님 2분 계시고 이제 다 형들이죠. 큰형님이 이제 올남전에 참전을 했는데요. 그 백마 부대에 근무할 때 저를 낳았나 봐요. 그러니까 형은 나란 존재를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군대에 갔는데 어머니가 나를 업고 면회를 간 것이었죠. 그러니까 엄마요, 이 아는 누군겨라고 했더니 네 동생이다 이놈아. 요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형한테 들었나? 예. 사실은 이제 어머님은 사실 돌아가셨지만 뭐라 할까요? 글을 쓰게 한 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쓰게 한 이럴 때 장본인을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원동력이었습니다.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어머님이 저더러 야 너 책 좀 많이 읽고 글 좀 많이 써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평론을 쓰게 된 원인을 또 제공한 분이 어머니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문을 보시다가 요 어떤 말을 모르면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근데 그 TV나 뉴스에서 뭐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면 야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여쭤보세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어머니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예. 예. 내가 그 평론을 쓸 때 정말 누가 읽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작품을 좀 더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한 매개가 비평이 되는데 비평을 읽고 자꾸마저 정말 볼 엄두가 안 나면 이거는 우리가 비평가로서 그죠 가장 큰 책무를 져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어머님은 제 훌륭한 스승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그 시집 안에 어머니에 대한 그런 소재로 쓴 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덕천동에 북구에 한 20년 정도 살았는데요. 그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였죠. 그때 기억이 좀 있습니다. 단지가 116동까지 있는데 108동까지가 민간 이제 아파트였고 109동부터 이제 정부 임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9동에 있었어요. 근데 108동하고 109동 사이에 어느 순간 장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예. 학교 마치고 집으로 딱 가니까 아니 그 인부들이 벽돌로 담을 쌓고 있더라고요. 사이를.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죠. 이거 무슨 벽이죠? 그러니까 108동 그 분여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저 이웃들하고는 같이 상종을 할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벽을 막 쌓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2m 정도 되더라고요. 이 벽이 생기고 나서부터 요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제 균열이 생기고 또 109동부터 116동 사이의 주민들의 어떤 분노, 증오, 그다음에 101동부터 108동 사이에서 사는 주민들은 뭐 자부심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그 현상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그때 연세가 드시면서 허리가 물론 다 그렇겠죠. 허리도 안 좋으시고 무릎도 이제 안 좋으시고 어느 순간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을 무렵이었나 가을 한 대여섯 시 경이었습니다. 바람이 좀 쌀쌀하게 불면서 좀 약간 좀 기분이 좀 쓸쓸해지는 그런 날씨에 저 입구에 누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이 화단에 딱 철부덕 앉아가지고 먼 산을 쳐다보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팡이를 짚으시고. 근데 그때 저는 뭐라 할까요? 그 말로는 참 표현하기 힘든 어떤 감정이 내 가슴에 일더라고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집으로 이제 데리고 왔던 그런 이제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덕천동에 관한 시들이 몇 편 있고 어머님이 주로 소재가 되죠. 그 다음에 영주동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8년 정도 살았습니다. 원도심이죠. 8년 정도 살면서 아무래도 이제 중앙동하고도 가깝고 국제시장 또 부평시장 이런 요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단상을 시로서 이제 형성을 했는데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쉽습니다. 제 시는 뭐 생각을 아주 뭐 골머리를 뭐 싸배는 그런 시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이런 동네가 있구나, 이런 식당이 있구나, 이런 또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점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이쯤에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최민실 선생님 준비하신 시를 좀 듣고 또 어머니와 또 다른 가족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메타포가 들었을 거니까요. 그러면은 시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구 불을 좀만 꺼주시고요. 네, 최매실 시인을 주저없이 추천하셨는데 최매실 선생님 본인 인사하시면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흘론 정훈. 어릴 때였습니다. 분주하게 차린 저녁상을 들고 오신 어머니께 아버지는 명태국이 없으니 알아서들 먹으라며 안방으로 들어가 담배를 무셨습니다. 어머니는 한 사흘만 굶어봐라. 지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러셨지요. 그런데 사흘은커녕 3시간도 못돼 언제 사들고 와 끓였는지 아버지께 새 저녁상을 차려 주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위안 말기에다 기흉마저 겹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셨던 아버지가 생전 처음으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라 얘야. 한 사흘쯤 누웠다가 집으로 가면 되겠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뒤 숨이
멎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은 결코 지키지 못할 비시간대의 허망입니다. 사흘은 반가워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게 되는 간격입니다. 아버지는 그 옛날 명태국의 맛을 못 잊듯 조급히 고향의 자리를 찾아 허겁지겁 돌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흘보다 먼저 도착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 책 표지에 새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해주는 표지였거든요. 시인님 그 최미실 선생님을 낭송자로 추천하신 이유가? 최매실 스님 낭송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물론 낭송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예전에 최매실 선생님의 낭송을 듣고 반했습니다. 네, 그 박인희 이후로 예. 목마을 숙녀를 낭송한 박인희 가수 이후로 처음으로 또 감동을 받은 그런 이제 낭송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가 이제 욕심을 부렸죠. 좀 오실 수 없냐라고 여쭤보니까 바쁘신데 예, 참가해 주셔서 또 시를 낭송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낭독해주신 최미실 시인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촉촉하게 낭독도 들었는데 계속 이어가 주시죠. 그 시인이 읽었을 때는 이 시들이 좀 이 책. 어땠는지 이민아 선생님 얘기도 좀 듣고 저는 싶네요.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보수동 책방골목에서 번영회 회장 일을 맡고 있는데 1970년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신 사장님 가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옛날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적산가옥이 그 이전에 부평동 부산은행 자리가 억새밭이었고 뭐 이 얘기부터 나와요. 그리고 메리노울병원까지 가는 굴이 있었는데 거기가 좌판 보자기 하나마다 다 책방 노점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 근데 이 새들 반점 책을 읽고 내가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이 책으로 하나씩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책 사이즈도 다 그게 주머니에 넣기 좋아요.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거를 끼고 제법 걸었어요. 걷다 보니 가톨릭 센터 맞은편 초등학교 자리에 보수동 서점 줄어들기 전에 서적 도매상 단지가 있었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제가 이게 사학자들이 아카이브 하는 것도 듣지만 시인의 이 서사가 그 도시의 지층을 쌓아주고 있구나. 저는 평론가의 언어만 책으로 읽다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평론의 이론을 끌어와야 되고 그 책의 원전을 막 뒤져서 누구 이름에 누구 비평이다 이렇게 대입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 했는데, 제가 정말 이 시집을 읽고 평론가의 시라는 편견을 좀 깼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인들이, 이제 저도 그렇고 선배 시인들, 동료 시인들의 시가 시의 언어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또 다른 품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됐고, 시니까 늘어지고 경탄조로 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생애가 하나하나 그냥 정말 즉시 격발하듯이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로 나올 수 있구나. 좀 반성하게 됐어요, 저는 이 책 보면서. 그리고 정훈 씨를 시인이구나, 어머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시인이라고 생각을 항상 해왔다는 게 그러니까 100일장 된 거를 광고를 좀 많이 하시지 널리 안 알리시가지고. 100일장 된 거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저도요. 예, 뭐 들었어도 뭐 기억도 안 났겠지만 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다는 거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뭐 사실 지금 이 행사가 부산 작가회의에서 하는 문학 톡톡 행사고 지금 이민아 선생님 열심히 톡톡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앞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다들 한 자리씩 다 하셨거나 하고 계시거나 다 고생해서 이렇게 일구어가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뭐 몇 년 전에 청년문학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정훈 선생님도 지역문학위원장을 할 때였는데 제가 항상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정말 특별한 일 말고는 다 도와줬었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뭐 나이 이런 거에 따라서 저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데 내가 저것까지 해야 하나? 그런 건 태도에 다 드러나거든요. 저도 저 자신을 반성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진 않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항상 그런 부분들을 절제하고 낮은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왔지 뭔가 우위에 선 자로서 타자를 뭐 무시한다든지 그런 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시 안에도 다 고스란히 스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컨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막 또 안에는 또 불같은 것들이 없으면 문학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순해 보이는 사람도 엄청난 뜨거운 게 가슴에 다 있죠. 예술하는 사람들은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같은 언제든지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다 가슴에 안고 예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걸 이렇게 그냥 분출을 시로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뭐 식민지 초기의 경향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했었죠, 실제로. 그리고 이민아 시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시집 안에는 구체적인 장소성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관찰력이 굉장히 돋보이잖아요. 그냥 짜장면을 한 그릇 드시고 계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혹은 장애가 있으신 분이 어느 가게에 가서 락스를 팔려고 했을 때 그 시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 시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6쪽입니다. 비와 빗물, 습작을 위한 아포칼립스. 이 시 안에는 구체성도 있지만 그 종교에 대해서도 제가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종교가 없이 그 주님 술 주님만 모시고 살았던 분인데 어느 순간 그죠? 지금도 가시죠, 그죠? 안 가십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뭐 종교적인 거 잘 몰라서 아포칼립스라는 게 사실 폭로잖아요. 폭로. 비밀의 폭로. 그래서 106쪽에 잠깐 보시면 이게 묵직한 한 방이 있는 시라고 느껴졌거든요. 한번 읽어주세요, 선생님. 마이크 들고 읽어주세요. 예, 비와 빗물 습작을 위한 아포칼립스 안에 이걸 짧으니까 빨리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어라 명령했던 말씀도 저 눈물이 스미는 쓰라림을 창조하진 않았겠다. 저 시끄러운 눈물 가락이 모든 통곡의 시초였겠다. 벽 속의 창에서 흐느적거리는
저 스스로 태우지 못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말씀 또한 모든 창조의 씨앗이었겠다. 락스를 파는 소아마비 장애자가 포장마차에 다짜고짜 쳐들어와서 막무가내로 팔아달라고 조른다. 다음에 사지요, 다음에 사지요 말하는 포차 주인에게 달려들 듯 몸을 자꾸 흘러만 내린다. 전에도 다음에 산다고 했잖아요. 다음에 산다고 다음에 산다고 했잖아요. 땅에 완전히 눌러 앉아 붙어 말라버린 자국이 위를 올려다 보았다. 그 다른 시인님께서는 정훈 쌤한테 낭송은 부탁을 안 하실 것 같네요. 안 하겠다. 안 할래. 이 시를 제가 보면서 사실 락스라는 건 어떤 이물질, 더러운 것을 지워오는 그런 용품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다라고 생각되는 존재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앞서서 정훈 쌤 얘기했다시피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파트 안에서의 벽 쌓기라든지 혹은 국경이라든지 혹은 인종에 의한 어떤 경계선의 구획이라든지 남자와 여자라든지 일반인과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 곳곳에, 우리 사회 곳곳에 사실은 폭력의 경계선이 그어져 있죠. 근데 그런 존재가 이렇게 출몰을 하는 거죠. 이 장애인이라는 이 존재가. 그리고 계속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말을 더듬거리면서 이제 폭로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저항이 아닐까? 말할 수 있는 것. 예. 그래서 표면화해서 두드러지게 막 외치는 것보다 이런 나직한 자기 발화가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한 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시를 읽었습니다. 그게 사실 이 시집 곳곳에 빼곡히 박혀 있는 그런 태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면보다는, 얼굴보다는 등을 이야기하거든요. 항상 등이 많이 나와요, 시 안에. 제가 뭐 다 살려보진 않았습니다. 통계학자가 아니라서. 근데 이 시 안에 나오는 어떤 시어들,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시어들이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시어, 바람. 이 바람은 하나의 어떤 단일한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 거지만 어떤 유동적인 것으로서의 바람인 것 같아요. 고착화되지 않는, 머무르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으로서의, 그리고 계속 내가 변신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평소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바람이 없으면 지구는 죽겠죠. 이 바람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으로서의 바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와 더불어서 밀물이라는 시어, 꽃, 뭐 또 입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뭘까? 제가 뭐 정신분석학적으로 뭐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될 것도 같고, 어쨌든 뒷모습, 등, 이런 것들, 그림자, 그러니까 소외된 것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민감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응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조르조 아감벤이 얘기했던 동시대인이 아닌가. 동시대인은 빛을 보는 자가 아니고 화려한 네온 사인을 보면서 이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곳곳에 내팽개쳐져 있는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존재들을 다시금 문학 속으로 불러들이고 그런 존재들을 가시화하고, 그게 문학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아주 뭐 경직된, 의도화된 형태가 아니고 조금은 경쾌하면서도 좀 독특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막 어떤 지적인 것으로 무장을 해서 내가 한번 보여줘야지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간 상태에서 쓰인 시도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아직 시집을 읽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읽으신 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이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하실 게 있으면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혹시 독자 여러분들 궁금하시거나 지금 정기문 평론가 얘기한 거에 선생님들 생각 조금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오늘 마이크 따로. 그 저는 기울기라는 단어, 기울어지다, 기운다라는 단어를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뒷굽이 이렇게 딱 비트름해지는 그런 장면들을 엄청 꼼꼼하게 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정기문 선생님은 뒷모습, 바람 입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기울기 그리고 경계 그게 지상의 경계도 나오고 살갗과 살갗, 하늘과 땅, 책상 위 뭐 이렇게 무언가 지층을 박차고 떠나는 모든 것의 경계들을 엄청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 눈이 쉴 틈이 없겠네 이런 생각이 좀 했어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김수 회장님이 잠자리 눈으로 세상 보기라는 수사를 많이 쓰시는데 정말 정원 시인의 눈이 온갖 게 이제 다 보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시에 많이 편집, 생략 혹은 여기 시에 표현된 대로 아직 시가 되지 않고 내가 많이 묵혀놓은 게 있으신가요? 싫지 않고 이 첫 시집에? 사실 이런 그한 7, 80% 정도는 시편에 최근 2, 3년 안에 쓴 시들이고요. 그 잘은 모르겠습니다. 좀 어디에 홀린 듯 휘몰아쳤다라고 와. 하면 제가 신뢰되는 말씀이겠죠. 시인들 많이 계신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왜요? 그렇습니다. 아까 2001년부터 썼다면서 시를 하더니. 물론 중학교 때부터 쓰긴 했죠. 네. 썼는데 이게 뭐 꾸준하게 그렇게 쓰지는 않고요. 뭐 중간에 이제 시가 마구마구 나올 때도 있고 이게 마구마구 나왔다고 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네. 써진 때도 있었고 또 이제 뭐 중간에 좀 오랜 기간 그래서 휴지기도 있었고 있었는데요. 그 정기문 평론가가 아주 꼼꼼하게 그 해석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시집을 내고 제가 이제 한번 보잖아요, 그죠? 보면 다른 사람이 쓴 시처럼 그냥 보여져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분석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쓴 시를 보고 제가 해석을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욕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이제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포칼립스 그 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포장마차에서 그 이제 현장을 목격을 하고 머릿속에 남아 있다가 어떤 계기로 이제 그 이게 촉발이 돼가지고 그 현장에 이미지를 가져와가지고 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계기가 뭐였냐면 SNS에서 어느 이제 그 시인 지망생이 그 이상 뺨치는 그런 시를 쓰신 분인데요. 예. 시인 지망생이 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봤는데 시인은 그 말을 다루는 사람이고 또 시인이 이제 하는 말은 그 자체로 말씀이 되는 거죠. 이만큼 시인의 이제 말이 그만큼 그 비중이 높고 또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그런 이제 영역이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너무 시를 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역력히 보여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그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절박함, 절실함 같은 거. 락스를 파는 장애자가 그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한 통을 팔아가지고 그것도 사주면 될 텐데 그죠? 그 뭐 안 사주더라고요 주인이. 하나를 팔기 위해서 그 절박한 음성이
내리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뭐 성경에 나오는 구절 말씀이라는 말을 들고 와가지고 어떤 절박함 그리고 또 절박함이 무엇을 낳는지 이걸 제가 이제 시로서 써봤는데요. 어떻게 쓰다 보니까 뭐 이 시에서 말하는 게 뭔지 저도 말송달송해져 버린 그런 이제 기분을 뭐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예. 저도 중앙동에서부터 동강동 그리고 40계단 쪽까지 장애인분들이 이제 식당에 자주 들어왔었거든요. 엄청 폭력적으로 이렇게 왜 안 사주느냐? 내가 거저달라 그러냐? 이렇게 하실 때 아 그렇지 그냥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어차피 필요한 거 좀 사다 놓으라고 한 건데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선생님이 이 시에 하나하나 중구 안에 있는 지명이 특히 많이 들어있고 또 부산에 16개 구군이 있는데 그 한 동네 한 동네 지금 거진 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좌표가 다 찍혀 있고 그래서 아 이걸 또 노리신 것인가 로컬 스토리텔링의 시대에 내 작품 좀 걸려라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글쎄 저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죠. 제가 그걸 노리고 설마 그렇게 시를 쓰겠습니까? 왜요? 설마 좀 그렇게 쓰면 아닙니다, 안 되나요? 그런 어?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건 아니죠. 네. 아닌데 뭐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중국에 미리 선점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기 우리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상현 선생님도 계시고 네. 몇 분의 그 시들 액자들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네네. 감히 제가 뭐 들어갈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예, 멸치쌈밥집 하면 되겠는데. 그리고 주문 좀 받으실 수 있습니까? 보수동 책방골목 어떠세요? 주문요? 네, 주문. 아, 보수동 책방골목도 네, 써주세요. 보수동 달팽이까지만 쓰셔가지고. 네네. 네, 우리 책방골목도 좀 써주시면 좋겠네. 만약에 다음 시집을 내게 된다면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새들 반점 표제시로 정한 이유 좀 물어봐 주세요. 네. 근데 저희 예, 그죠. 10분까지. 점점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언제 끝난다라는 희망을 또 드려야 조금 더 힘을 내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데 새들 반점이라는 이 앞서서 제가 첫 질문하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나의 무의식이 제가 사실 형식 미학보다는 내용 미학을 좀 더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면서 내가 이 책의 형식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야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러면서 좀 저 자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했는데 잘 나온 것 같아요. 시집이 미끈하게 잘 빠지고 질감, 이 색감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정진애라고 새 부리가 정훈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가르치고 더 쪼아가지고 좀 더 정진애라는 의미인가 뭐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표지 디자인 사실 예전에는 뭐 중국에도 루신 이런 사람들이 표지 디자인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예술가들이 표지 디자인도 하고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평론도 하고 다 했는데 어느 순간 막 분화가 되어서 뭐 이렇게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를 좀 하셨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표지 디자인을 하신 분은 국제신문에 계시는 서상균 화백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처음에 이제 그 출판사 사장님하고 화백님하고 저하고 만나가지고 인산동에서 표지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 화백님이 몇 가지 이제 그 시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 이제 시안을 가지고 왔는데 두세 가지 중에서 이제 우리 뭐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화백님하고 출판사 측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전적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만들어 뭐 봐서 저한테 좀 보여주기도 하고 뭐 괜찮으십니까? 계속 그랬는데 뭐 저는 뭐 다 오케이 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한 게 이제 마지막으로 요런 이제 모양으로 나왔는데요. 일단 화면을 믿을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그쪽에 뭐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집을 예쁘게 잘 이제 꾸며주셔가지고 뭐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책 크기, 시집 크기가 일반 시집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켓에 쉽게 넣어서 뭐 다닐 수 있는 그런 크기고 또 공교롭게도 이 그 그릇에 새가 한 마리 앉았는데 새가 저를 딱 쪼아 먹고 있는 그런 그림을 또 일부러 그렇게 그리시더라고요. 예, 참 센스도 있으신 그런 이제 화백님이었다는 말씀을 예. 어떻게 딱 일부 시집에 이름이 들어있으시네요. 함향시 시선 1. 본인이 출판사 사장은 아니실 테고 어떻게 일부에? 출판사 사장님은 저 누구를 통해 가지고 지인을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 만난 지 얼마 안 됐고요. 또 이분들 출판사를 차린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열심히 출판업을 해보려고 하시는 예, 그런 이제 분이고 열정이 있으셔가지고 예, 제가 맡기게 됐습니다. 네. 혹시 앉아 계신 선생님들 중에 나 이 얘기 안 하면 집에 못 가겠다. 뭐 이거 하나는 물어보고 역시 계셨습니다. 예. 네, 업무 선생님께 마이크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깜빡.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평론가일 때 하고 시인일 때 하고 어느 때 술을 더 많이 먹었습니까? 대답 좀 해주이소. 정말 궁금하신가 보다. 우리 원무현 선생님 질문을 듣고 오해를 하실 분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술을 많이 먹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이제 질문의 요지가 평론을 쓸 때 하고 시를 쓸 때 하고 글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론 같은 경우는 술을 마시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죠? 사문이기 때문에 흐름이 악의가 맞아야 되고.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악의가 맞아야 되는 그런 이제 논리가 필요한 그런 이제 산문이기 때문에 평론은 그런데 뭐 저도 시를 그 마시면서 쓰지는 않았다고 제가 그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좀 성분이 들어가면 대낮에 좀 잠들었던 뇌세포가 좀 활성화되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알코올의 기능인데 또 제 습관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많은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제한테. 예. 이런 표현을 들으면 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예. 네네. 예. 술을 먹는 시간이 많나? 시인일 때가 평론가일 때보다 더 사람들을 많이 만나나? 그 이야기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됐을 때 시집을 내고 나서 사람을 예전보다 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덜 만난 이유가 뭐냐면 제 의도와는 무관하게 제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그랬던 건데 앞으로 저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예, 그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족쇄가 있어가지고 빨리 뭐 저도 손을 들고 싶은데요. 일이 끝나면 예,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행사에도 자주 이제 찾아뵙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원무현 선생님이 제가 연락이 좀 뜸해서 그렇게 좀 질문을 그렇게 드는 것 같고요. 농담이고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오늘 그 원래 100회를 맞으면 100회에 대한 형식 미학 말씀하셨는데 100회 특집으로 이 좌담회를 해야 되나 작가와의 만남을 해야 되나 이제 좀 이사회에서 의논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100회를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지나온 길에 대한 토론회로 하기에는 이 100번째까지 오는데 작가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가능했다는 생각에 작가 초청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거기에
여러 작가님들이 계시지만 정훈 선생님이 이제 100회 작가로 저는 전혀 결정 안 했고요.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또 1회를 기획하신 본인이 또 100회까지 오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는 그 문학 톡톡이라는 이름의 제호로 바뀐 그때부터 작업을 맡아주셨던 서정원 전 회장님도 와 계시고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 오늘 이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시민들께 전달이 될 거니까 저희가 이제 자리를 옮겨서 가야 되지만 서정원 선생님 말씀을 짧게 소감을 한 말씀만 듣고 그리고 그 김수 회장님 말씀을 또 짧게 한 말씀씩만 듣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앞쪽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갑자기 일하다가 늦게 왔는데 이게 톡톡이 강동수 회장님부터 시작했던 걸로 제목은 좀 다른데 좀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4년 하고 또 이상섭 회장, 황순현 회장, 김수호 회장 이렇게 많이 거쳐왔는데 작가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고 좀 다른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제 때는 좀 과거를 잠시 얘기하자면은 그 해에 나온 책들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은 다 뺐습니다. 저 그런 것도 좀 했고 그래서 그런 불만도 참 많았는데 지금은 뭐 책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제가 할 때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화를 하기가 힘들어서 10개월만 해야 되니까 여건이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그냥 여건이 돼서 그래서 전년도 해에 원인은 강동수 회장 때가 밀렸어요. 밀리다 보니까 대안으로 한 게 전년도 중심으로 해를 넘기고 했고 바로바로 하니까 놓치는 사람도 있어요. 거리가 없는 사람. 사실은 김수호 시인도 놓친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전화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앞에 황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임원들 이민하 시인이 임원이니까 사실 놓친 사람 많아요. 근데 이제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만. 네? 우리 그거는 토론회는 100일 때 하고 좋은 말만 해주세요. 좋은 말 꼭 좋은 말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온 게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하고 어쨌든 현재 임원들 고생 많고요. 앞으로도 200회 되면 제가 몇 살 되죠? 모르겠는데 200회 되면 제가 살아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때 한번 더 나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김수현 회장님, 예, 앞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갑자기 너무 추워서 많이 못 오실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저는 정말 인사할 말이 없는데 고맙다는 말씀 말고는 어쨌든 올해 한 해 동안 톡톡을 어쨌든 우리 지역 문화 위원장님 고생했습니다. 처음 이걸 맡아서 어쨌든 많은 분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또 공연도 섭외하고 하느라고 우리 이민아 시인이 정말 고생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학 톡톡이 좀 내년에는 어떤 좀 더 새로운 좀 더 공감이 있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 12월 달에는 이제 101회지만 내년을 준비하는 작은 세미나나 포럼을 준비해서 좀 더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좋은 아이디어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오늘 정말 춥지만 예, 또 우리가 맛있는 것도 먹고 소주 한 잔도 하고 힘을 좀 내봅시다. 예, 정훈 선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